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R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일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가닥인 반면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은 RNA 조각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하나인 반면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은 헤마글루티닌이라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더불어서 뉴라미데이스라는 이 단백질까지 종류가 좀 더 많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A형 인플루엔자, B형 인플루엔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A형 인플루엔자는 어떤 형을 가지고 A형 인플루엔자라고 하냐면 일단은 HA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 하나인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데이스가 각각 18가지, 11가지나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A형 인플루엔자는 이 H 스파이크 단백질과 뉴라미데이스라는 이 N 단백질이 조합에 따라서 종류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H1N1, H3N2, H5 이런 종류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들이 흔히 알려져 있고 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 동물들 뭐 돼지라든지 새라든지 가금류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서 돌연변이가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돼지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유전자 재편성을 일으켜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대변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백신으로 이러한 변이들을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이제 B형 인플루엔자는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단백질의 종류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계열과 야마가타 계열 이 두 종류로만 나눌 수가 있고, 그만큼 항원의 변화가 적고 면역학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어서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A는 쉽게 말해서 H1N1, H3N2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플루엔자 B는 빅토리아, 야마가타 이 두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네 종류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유행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유행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서 3가 백신을 권장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 A형 두 개에 B형 모두 다 유행을 할 거다 해서 이 네 종류의 바이러스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4가 백신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의 추이만 봐더라도 2022년 이 5월 달까지만 해도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가 이만큼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도 인플루엔자 A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보니까 7월 달, 8월 달만 봐도 인플루엔자 A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전파 기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정리한 표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잠복기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잠복기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 노출 시점부터 걸리는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일 전에 코로나 확진자를 만났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증상이 발생하는 그 기간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잠복기가 더 짧아지고 BA.5 같은 경우는 더 짧아져서 뭐 2일, 3일 이렇게 단축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파 기간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이 시기에 이 잠복기 동안에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파 기간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증상 발생 후 3일까지가 이 전파가 가능한 이 감염력이 있다라는 그런 전염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인플루엔자, 이 독감 같은 경우에서는 잠복기, 즉 바이러스에 노출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기간이 5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 전파 가능한 기간은 다행히 증상이 없을 때는 전파가 가능하다는 그 기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인플루엔자는 증상 발생 시점부터 약 5일까지가 전파 가능한 기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서는 확진이 되면 격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5일 하고 5일은 주의 기간으로, 추가 5일은 주의 기간으로 설정을 했었죠.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조치는 없지만, 적어도 열이 떨어지고 나서 24시간 이상 경과를 해야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자들과의 접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장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코로나 바이러스와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이 뚜렷하게 있나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50%만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라도 50%는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반대 50%는 어떤 증상이 있냐라고 한다면 고열인데, 이게 갑자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게 두드러진 이제 차이점인데, 이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나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러니까 1일에서 2일 사이에 급격하게 열이 38도, 39도까지 한번 찍고 내려온다는 거죠.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오르진 않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이나 인후통, 그 다음 전신 증상으로 두통, 근육통, 전신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임상 경과인데, 열이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1일에서 2일 차에 급격하게 오른다. 38도, 39도까지 피크를 찍고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파 가능 기간은 5일, 약 5일 정도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배출이 된다. 증상 발생일로부터. 그리고 콧물, 인후통, 전신 근육통, 두통 이런 것들이 2일에서 3일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독감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고, 반면에 코로나는 후각과 미각 저하 이런 것들이 조금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딱 칼같이 구분해서 고열, 이거는 급작스러운 고열인데 이건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획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증상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이게 사실 감기에서도 나타나고, 정확하게 우리가 딱 칼로 나누듯이 이건 인플루엔자다, 이거는 감기다, 이건 코로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발열 상승이, 그러니까 체온 상승이 있을 경우에서는 우리가 인플루엔자를 의심할 수 있고, 또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호흡기 증상보다도 이런 설사나 구토, 오심과 같은 증상들이 두드러진다라는 게 조금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는 이런 면역 저하자나 고령층 환자에서는 되게 무서운 게, 심근염, 심낭염, 뇌염이나 이런 횡문근 융해증, 이런 굉장히 심한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듯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호흡기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 쪽에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뇌 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께서 인플루엔자 A가 더 증상이 세냐, B가 더 세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플루엔자 A 중에서 H3N2가 H1N1보다는 증상이 더 심한 양상이다라고 나와 있고, 인플루엔자 B는 중간 정도의 병독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A와 B를 단순히 비교한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메타 분석 연구가 이제 발표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인플루엔자 A와 B에 따라서 어느 게 더 강도가 세고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증거 수준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것을 칼로 나누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인플루엔자 B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셀 수가 있고, A 걸리더라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보다도
사람의 면역 시스템이 더 크게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진단할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익숙하듯이 PCR이나 항원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고 배양 검사,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도 경험하셨듯이 항원 검사가 가장 쉬운 검사죠. 왜냐하면 결과가 바로 30분 만에 나오니까요. 그때 봤을 때 아쉽게도 우리가 코로나에서도 민감도가 떨어졌지만 인플루엔자에서도 민감도가 50에서 6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걸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고위험군에서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트윈데믹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분들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만 있어도 항원 검사를 하지 말고 바로 치료를 하게끔 이런 정책을 지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8도 이상의 발열과 고열, 인후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검사를 따로 하지 말고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라 라는 건데요. 항바이러스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만타딘, 리만타딘 이런 녀석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내성이 너무 많아서 현재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고 권고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약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인플루엔자 껍데기 단백질 중에서 두 가지, 헤마글루틴인 N이라고 H1N1 할 때 N, 뉴라미데이스라고 하는데, 개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셀타나비어, 자나비어, 페라미비어 이 세 가지 약만 현재 적극적으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셀타미비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미플루라는 건데요. 이게 타미플루가 이렇게 소와 성인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제형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리렌자라고 해서 자나비어 역시 이렇게 흡입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나비어, 리렌자 같은 경우에서는 기관지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들이나 천식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자나비어, 뭐 오셀타미비어, 타미플루, 리렌자 이런 것 역시 나이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까지 복용하세요, 체중에 따라서 복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 때도 알고 계시듯이 당연히 백신밖에 없죠. 물론 마스크 착용, 손 씻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거리두기나 락다운 같은 것들을 주구장창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이 유일한 해답인데, 우리가 보니까 보통 남반구에서 한번 유행을 하면 그 다음 해에 겨울에 또 북반구에서 유행하고, 이런 코릴레이션, 이런 관계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요즘에 호주 같은 데서 굉장히 독감 유행이 코로나와 함께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분명히 북반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에도 올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엄청나게 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보시다시피 인플루엔자 A와 B가 모두 다 함께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WHO에서는 이 사과 백신을 올해에는 개발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A형들을 다 정해줬어요. 인플루엔자 A와 인플루엔자 B는 이 유형으로 백신을 만드세요 라고 해서 현재까지 인플루엔자 A 두 종류, 인플루엔자 B 두 종류를 사과 백신을 전 세계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효과는 얼마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때 경험을 했듯이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바는 만약에 유행하는 변이주와 백신주의 그 타겟하는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일치한다면 70에서 90%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까봤더니 한 50%도 채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예측이 실패했을 경우에서는 2015년 같은 경우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2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21일부터 어제부터 어린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층 임산부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장 시기는 대부분 10월에서 11월인데, 아이들이 먼저 맞는 이유는 아이들은 그나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항체가 떨어지는 면역 절감 효과가 굉장히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성인들은 10월 달부터 접종을 하면 코로나 유행 시기가 보통은 11월에서 내년 2월, 3월 달이 이제 피크니까 그 시기까지는 커버가 된다라고 해서 10월 달부터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CDC에서는 9월 달, 10월 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더불어서 인플루엔자 백신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접종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녹십자사에서도 개발하고 보령에서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2년도에 국내 7종목과 수입한 품목이 2종류, 그 다음에 세포배양 백신 1종류 이렇게 해서 현재 보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러니까 세포배양 백신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2021년부터는 이 세포배양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카이셀블루라는 이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백신이 부동의 1등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빠지면서 녹십자사가 그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보령 회사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의 그런 우선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하면 부작용이 없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코로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백신도 마찬가지로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 이 아나필락시스라든지 길랑발의 증후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특히나 계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대항하기 위한 백신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계란 알레르기가 많거든요. 성인이 되면서 점점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한 친구들은 사실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아이들은 다시 또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세포 배양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백신은 계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계란에 불순물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계란의 불순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포배양 백신은 달걀의 불순물도 줄어들고 오히려 항원성도 더 올라가는 그런 장점만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고 이 사업을 잠깐 중단한 상태이고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 세포 배양 백신의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 효과를 봤더니 50% 정도 예방을 했었고 여기 보니까 인플루엔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비에 더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를 예방하는 효과는 50% 정도이고 인플루엔자 A 중에 H1N1은 약 80% 정도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H3N2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스카이셀블루 대신 세포배양 백신 플루셀박스 이가 이제 긴급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6개월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 아이들 청소년에서 안전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백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고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차이는 무엇인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